선생님, 저희 부모님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구속돼요. 그러니 그냥 인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존 법률을 알려드리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그리고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찰들이 경찰 조사 시 사용하는 수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기선제압 하기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가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지인들이 혹시 내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걸 알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가게 되면 더 긴장이 됩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시면 그 좌석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항상 뒤에서 감시하는 것처럼 배치가 돼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뒤에서 날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모두 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긴장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험상궂게 생긴 수상한 두세 명이 나의 주변을 둘러싸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압박을 하고, 딱 봐도 죄를 지으셨네요, 인정하세요, 이런 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압박을 받게 되고 매우 위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수사관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선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합, 배드캅 전략인데요. 경찰 각 팀에는 보통 3, 4명의 수사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보다 어린 조사자들이 오면 그래서 반말을 합니다. 그래 왔어? 그래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사자는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수사관이 조사자보다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조사자도 윗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너 임마, 네가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형처럼 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조사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부모님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구속돼요. 그러니 그냥 인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있는 조사자들은 정말 날 부모처럼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합 역할을 맡은 수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드캅이 등장합니다. 김 수사관,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사자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합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이전에 유사한 사건을 해봤는데 구속영장 시점에서 다 영장이 발부됐어요. 실형사 같아요. 그만하세요. 배드캅, 여러 말 할 필요 없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야. 그냥 구속영장 신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당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조사자들은 그냥 내가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심의 의사를 이끌어내기인데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상대방 밑으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상대방이 무릎에 맞았고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게 돼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수사관이 묻겠죠. 그 휴대폰 일부러 무릎에 맞추려고 던진 거죠? 조사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수사관, 좋아요. 무릎을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닌데 어쨌든 무릎 근처로 던졌으니 무릎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조사자, 무릎 근처로 날아갔으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미필적 고의에서 고의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고의와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 좋게 고의에 대한 부분은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돼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어떻게 대답을 하든 처벌하게끔 질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개방형 질문으로 자백 또는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경찰관들은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자들의 자백과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어제 저녁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질문은 어제 점심부터 뭐 했는지 한번 다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제 점심부터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흐트러지고 내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빠뜨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든지 앞뒤가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이를 잘 듣고 있다가 모순점을 찾아내서 추궁을 하거나 앞뒤가 다른 진술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자백 또는 실수를 유도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경우에 따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길게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럽게 혐의 인정을 유도하기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술을 마시면 우리 체내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남에 따라서 서서히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그 수치 이상이 되는 수치가 나와야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운전을 할 당시보다 상당히 지난 시점에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측정할 당시는 운전할 당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드마크 공식이에요. 그런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사자에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기준을 두고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0.04 정도 나왔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 동의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자는 위드마크 공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따라 적용을 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하니 맞겠죠.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면 내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백과 인정을 유도하면서 조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권자인 검사 판사가 봤을 때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흘려보내기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 그 조사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그렇죠. 대충 흘려보내거나 이게 비웃거나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압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흘려냅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흘려내고 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나에게 유리한 주장,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그 주장은 말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의 주장이 꼭 적히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꼭 적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조사관이 적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사자에게 유리한 혐의를 벗을 만한 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일단 듣고 흘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곱 번째, 증거가 모두 확보된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경찰서 들어갔을 때 앉으세요. 다 CCTV 다 있고요. 목격지 다 있고요. 다 증거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수사 처음이 아니더라도 수사 도중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막 하다가 목격자도 있고 CCTV도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정확하게 보면 그 범죄 행위가 정확하게 찍혀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애매하게 또는 추정 진술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증거가 확보가 모두 된 것이냐 말을 하는 것이죠. 수사 중인 서류는 수사관이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증거가 모두 확보됐냐 행동을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백과 실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8번째, 심적으로 압박이 되는 부분을 건드리기입니다. 범죄 유무와는 별개로 범죄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범죄에 있어서 가족들을 꼭 불러서 조사를 해야겠다든지 참고인이 될 수 있으니 불러봐야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조사자는 범죄 유무를 떠나서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싫기 때문에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을 하거나 인정하는 수순으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수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기법들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조사를 처음 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수사 기법에 말려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거나 매우 중요한 법률 문제라거나 내가 범죄 전력이 절대 남아서는 안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조사를 가면 경찰들이 이런 수사 기법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조사자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불리하게 생각했던 것을 진술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면서 진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수사관이 변호사가 동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사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가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들은 압박감을 훨씬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사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형사재판 절차와 형사재판 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